제가 하면 됩니다. 네, 오늘 2025년 아울리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달드린 동아은서 아빠 이정국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뉴노멀 얘기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지정학 한마디만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뭔가 나라를 뺏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나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나라 안에서 있는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제, 아니면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정학입니다. 뉴노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뉴노멀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노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중국 왔지만은 미국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해볼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뉴 노멀이 결국에는 중국을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굉장히 가깝죠.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먼저 들어가는 얘기들 해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취임을 했죠. 거의 취임하자마자 거의 처음 한 게 각 국가들 대상으로 뭘 했어요? 관세 정책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세가 25%, 그리고 뭐 철강이나 자동차나 이런 섹터별 관세들은 최대 50%까지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요게 시효가 되는 시점이 8월 1일입니다. 언제예요, 그러면? 내일이죠. 요게 이 관세 부분에 대한 것이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당장 내일부터 요게 발효가 될 예정에 있고요.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과 타결을 했어요. 해서 대략 15% 정도로 합의를 받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2.5에서 15%까지로 상당히 다운시켰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일본이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실상을 까봤더니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투자를 하게 된 수익금의 90% 이상은 다시 미국에 재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돈은 일본 돈일까요? 미국 돈일까요? 사실상. 그 나라에서 계속 돈을 써야 돼.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돈은 미국 돈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 관세 협상을 굉장히 잘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미국 본토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된 것이고,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었다는 게 지금의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 그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굉장히 관세 전쟁을 했죠. 무역 전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은 중국한테 145%,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거꾸로 135%, 이렇게 막 서로 이게 관세를 올렸다가 한 90일 정도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한 5월 정도에 휴전을 해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만료가 다가오고 있죠. 각각 115%씩 다운시켜서 미국은 중국한테 30%고 중국은 미국한테 10%의 관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됐고 당장 내일인데, 미국은 일본처럼 본토에다가 4천억 불 추가 투자를 해라라는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얘기 나왔죠. 올 3월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벤스라고 하는 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요 말이 이번에 또 나온 거고 사실 이제 2번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라는 그 국방장관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방문했어요. 굉장히 올 초에 각 중요한 인물들이 그 전 세계의 중요한 지역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그린란드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유럽. 캐나다 위에. 그러면 그린란드는 어느 나라 땅일까요? 어느 나라 땅일까요? 영국?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입니다. 덴마크령이에요. 덴마크령인데 사실상 자치로 하고 있고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그린란드가 항상 어디 있는 줄 아냐면 유럽에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지도를 보면 사실 그린란드는 유럽보다도 북아메리카에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땅이 크고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관심이 많냐? 첫째는 여기 한 90% 이상이 얼음인데 요게 생각보다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또 아메리카 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요 유럽 쪽도 있고 좀 가다 보면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 여기가 러시아가 이쪽이랑 굉장히 가깝죠. 러시아의 핵 그 기지 쪽에 대한 부분의 방어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북극해가 녹고 있어요. 녹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 그린란드 쪽을 통해서 가게 되게 되는 무역 항로가 지금은 빙하 같은 것들이 막 있어서 잘 못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10년 내로는 배들이 잘 다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요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크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여기가 사실 자치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이쪽에 지하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탐사한다는 명목하에 이쪽을 계속 뭔가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여기를 건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역 항로뿐만이 아니라 이 북아메리카 쪽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인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뭔가 물건들을 보내야 된다. 배로. 요 운하가 없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운하로 인해서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자국 내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태평양 쪽으로 가서 이제 아시아라든지 인도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뉴욕에서 뭔가를 보낸다고 했었을 때 얘가 없으면 굉장히 뭔가가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어떤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지원 이런 명목하에서 이쪽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를 딱 틀어 막아버린다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통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어떤 뉴 노멀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누굴까요? 제가 이거를 강의안을 만들면서 저희 집에 은서한테 이 아저씨가 누굴까 했더니 베토벤? 그래서 동화가 옆에서 무슨 베토벤이야, 모차르트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일대 초대 대통령이죠. 좀 닮았습니다, 모차르트랑.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해외의 어떤 나라와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정책인 거야. 맞아요. 약간 고립주의죠. 미국이 다른 나라에 영구적인 동맹을 해서는 안 돼라는 거잖아요. 당시 이때는 미국의 국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당장 미국 내에 있는 부분들을 정비해서 새로운 어떤 미국 내에서의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이로부터 이때가 한 1780 몇 년 요 정도 되셨을 겁니다. 했었는데 대략 한 110년, 2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좀 상황이 바뀌게 돼요. 굉장히 좀 무섭게 생긴 이 아저씨는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키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관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외부로 팽창하려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조지 워싱턴 110년 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였잖아요. 사실 요거 있기 전에 한 5대 대통령 때쯤에 한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났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미국이 조금씩 이제 힘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이 어떤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대통령이 제임스 먼로라는 사람인데 제임스 먼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유럽한테 얘기를 했어요. 유럽한테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 아메리카 쪽의 일은 아메리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도 유럽에서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을 했죠. 이걸 먼로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각자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말의 핵심은 아메리카 쪽에서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 거에다가 손대지 마 이런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을 해서 시간이 흘러서 윌리엄 맥키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게 되고 미국 우선주의로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관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메리카 쪽을 점령을 많이 하고 있었던 나라들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이겨서 스페인한테 나라들을 몇 개를 뺏어옵니다. 몇 개의 지역들을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나아가서는 필리핀까지도. 이게 그 식민지들을 좀 미국들이 뺏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여기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혹시 알까요? 누굴까요? 혜린이? 이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인데 루즈벨트가 2명 있어요. 그런가요? 네, $50까지 못 봤어요. 시어도 루즈벨트는 26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맥키니 대통령의 후임이죠. 사실 아까 그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당시 부통령으로 있다가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데 당연히 같은 공화당 출신의 부통령이 있었으니까 맥킨리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이분은 누굴까요? 이 할아버지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 사람도 루즈벨트인데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예. 다리 굽는 사람. 옆에가 스탈린이고. 자, 여기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해외 정책이 좀 바뀌게 됩니다.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게 되는데 뭐 자유 국제 질서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나라가 뭐 옛날처럼 막 식민지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제법이나 규범 같은 걸 통해서 이걸 지켜.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어떤 특정 나라가 주도하지 말고 다 그냥 하지 말고 의사결정을 다 같이 좀 해서 하자. 그리고 자유무역, 시장경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 라는 거를 미국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있는 말들이 되게 좋은 말들이잖아요. 좋은 말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왜 미국은 갑자기 이렇게 대외 정책을 바꾸게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국력이 일단 엄청 세졌어요. 굉장히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굉장히 세졌고 유럽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너무나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러려면 유럽을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련의 어떤 그 사회주의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들로 미국이 이걸 시작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찰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미국 우선주의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 관여하고 다 뭔가를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계 패권주의에 가까운 부분의 경향을 이때부터 띠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얘기 재미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오던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요. 요 아저씨가 아까 나왔던 윌리엄 맥키니 아저씨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윌리엄 맥키니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이 얘기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하고 보호 관세 정책, 그러니까 공화당이 만든 보호 관세 정책이 어떤 미국인들의 삶을 보다 달콤하고 밝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뭐예요? 트럼프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뉴 노멀이 새롭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골든 에이지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1870년부터 1913년 사이가 제일 부유했어 라는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계속 일관적으로 맥킨리가 했었던 관세 정책이라든지 뭔가 팽창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사실 이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어요. 이때가 보면은 미국이 요 기간 동안에 인구가 3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인당 GDP는 2배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GDP가 총 6배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때는 미국 내에서도 동부에서 이제 서부 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새로 개발되고 이게 물론 1800년도에 됐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때라고 볼 수 있겠죠. 저때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뭐 자동차, 석유, 철도 이런 부분들의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별명이 석유왕이에요. 석유왕이고 앤드류 카네기 아셔요?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안 읽어보셨을까요? 카네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철강왕이죠. 이 스탠포드 들어보셨죠?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철도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의 연결로 인해서 스탠포드가 철도로 돈을 벌어서 캘리포니아에다가 학교를 세운 게 스탠포드 대학교가 된 거고요. 카네기도 학교를 세웁니다. 카네기 학교 스쿨을 세웠다가 이게 나중에 멜론 연구소랑 합쳐지면서 전 세계 정말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되죠. 19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어떤 소년이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서 카네기 명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시고 좋은 나무 교회에서 결혼도 하시고 출세를 하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자, 이 트럼프의 정책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레이건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이 둘이 주창했었던 어떤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을까요? 마가라고 하죠. 마가라고. 우리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에요.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트럼프는 트럼프답게 Let's 빼버렸죠. 빼버리고 사실 이 슬로건은 그대로 있지만 둘이 추구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이쪽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소련과의 냉전을 끝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군비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세계 경찰 쪽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같은 용어를 썼지만 트럼프는 윌리엄 맥키니가 썼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에 굉장히 가까운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보게 되면요, 트럼프의 마가, 이 마가라는 용어는 사실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현재로는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마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전을 했고, 트럼프의 마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를 보게 되면 첫째는 외교를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 너가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낼 거야. 뭐든지 어떤 외교적인 거래나 무엇이 됐던 간에 협상으로 접근을 하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팽창주의적인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린란드랑 파나마 운하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중국이 굉장히 거슬려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같은 이유로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또 민족주의, 말하자면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트럼프 산하의 사람들이 이 마가를 함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몇몇으로 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건 전통의 기존에 있었던 공화당 쪽에서의 기득권 갖고 있던 소위 조금 나이 있으신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패권주의, 말하자면 세계 경찰 쪽에 가까운 부분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자제론자, 거꾸로 우리 최대한 다른 나라 쪽에 있는 부분들 신경 쓰지 마. 우리 것만 지금 잘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동맹국에 대해서 얘네들 무임승차하고 있어. 라든지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우선론자들은 뭔가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도가 큰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우선론자들이 제일 트럼프 산하에서 현재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의 집중은 어디에 돼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딴 데 다 이제 좀 최대한 힘을 빼고 아시아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이죠. 중국 쪽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뉴 노멀. 그래서 뉴 노멀이 뭐라는 거야? 가 있죠. 이 얘기는 예전처럼 미국이 동맹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말하자면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언제보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제 새로운 어떤 국제관계에서의 뉴 노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보시면 지난 6월 말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나토 회원국이 32개가 있어요. 이 나토 정상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였냐면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5%까지 올려야 돼 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2035년까지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보시게 되면 쭉 이게 전체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들이거든요. 되게 뭐 1%대에서 최대 4%대까지 있죠. 근데 요거 지금 2035년까지는 전부 다 5%까지 만들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미국은 오히려 좀 줄었거든요. 그 예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미국은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여기서 일로 이동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 국방비가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70% 넘습니다. 그 외에는 영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뭐 이 정도 있겠네요. 차지하는 애들이. 이게 지금 나토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 미국이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네 국방비 빨리 써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그 미국이 유럽 쪽에 대한 디펜스에서 좀 손 빼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우리가 이제 자생을 해야겠네 이런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유럽에서 뭔가를 리딩을 할 만한 국가가 있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니네가 영국을 그 유럽을 주도할 만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해봐라고 하기에는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심지어 EU도 탈퇴했죠. 그래서 섬나라가 한테 이런 유럽의 이런 안위를 맡길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도 들고. 독일 핵도 없어요. 핵도 없는 나라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위가 될 수 있겠는가? 프랑스, 유럽 사람들은 프랑스를 잘 믿질 않습니다. 그런 성향들이 있고. 근데 이 유럽들이 불안감이 있는 게 왜 뭐가 있냐면 궁극적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반드시 침략 쪽에 대한 부분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폴란드,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한테 침략당할 가능성이 꽤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국방비를 올립니다. 근데 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잘 안 올리거든요. 여기 보면 얘들 잘 안 올리는데 왜 그럴까요? 러시아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차피 러시아가 뭔가를 하더라도 나한테 올려면 시간 좀 걸릴 거잖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좀 빼고 있는 상태다. 자,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충돌이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사일 한 방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얘네 휴전해. 딱 요 정도로 하고 끝났죠. 심지어는 여기 이제 그 시리아의 새로운 임시 대통령인데 여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냐면 미국이랑 엄청 사이가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고 독재 국가였는데 여기가 작년 말에 이제 그 독재자가 망명을 가고 새로운 이제 임시 대통령이 시작이 된 건데 트럼프가 시리아랑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는 어떤 적하고도 상황만 맞고 이익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 중동에서 잘 사는 나라들, 사우디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는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인도 파시픽 쪽인데요. 여기서는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1차 도련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2차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도련선이 뭐냐면 섬과 섬을 연결한 선이라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 쪽을 좀 컨트롤 하려고 만들어 놨던 개념인데 더 이상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 만든 선인데 지금은 거꾸로 얘네들이 이 선의 개념을 1차 도련선 안은 자기네 쪽에 대한 내해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 밖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준비선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해가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남중국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라카 해역 쪽으로 가게 되는 선이 또 무역적으로 굉장히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뭔가가 해서 끊기게 되면 굉장히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우리 남한입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고 당연히 미국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주도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필리핀하고 타이완입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친중국 성향이 좀 강했었는데 여기도 정권이 바뀌면서 친미 쪽으로 좀 가게 된 부분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친미로 가니까 이쪽은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인데 여기가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일 수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완전히 이 나라가 잡아야 이 태평양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되는 부분에 주도권을 잡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가 여기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타격은 안 할 거다고는 보는데 뭔가가 굉장히 짜잘한 어떤 무엇인가의 갈등이 있다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촉발돼서 빵 하고 터지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의 중요성은 이런 원래가 여기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있게 되는 내해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또 타이완이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특히 부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팍스콘이라든지 TSMC라든지, TSMC는 최근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먹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중국이 이 타이완의 영공을 침입하게 되는 횟수가 유의미하게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몇 가지 또 시나리오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가 있는데, 얘네가 아까 보시게 되는 거에서 만약에 여기를 침공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여기를 도우러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었을 때는 여기랑 여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는 주한 미군, 주1 미군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로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요거를 저 북한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과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저걸 막아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도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게 시나리오상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요거는 좀 된 사진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쪽과도 굉장히 늘상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 쪽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쭉 보게 되는 내용상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거랑, 그러면 우리는 또 중국이랑 이렇게 가깝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보게 되면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물건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다변화시켜야 될 거고, 대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될 것이다.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될 거고, 실용적 외교와 균형 외교, 뭐 국제 연대나 뭐 다자 외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돼. 라는 게 제가 물어봤더니 챗 GPT가 해준 얘기였어요. 였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뭐 돈 있으면 빵 사 먹겠지 정도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놨는데, 이런 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는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저거 몰라서 못하나라는 것들도 있고, 한 가지 대안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일본의 총리입니다. 이시바 총리라는 사람이고, 사실 전 정권에서 보게 되면 일본과 좀 뭔가의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 물론 그 지금 대통령도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본과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일본이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위 말하는 교과서적인 대안들을 실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일 거다. 일본도 저런 공급망 쪽에 대한 부분들을 다변화할 니즈가 충분히 있고, 사실 우리에 비해서 소위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있게 되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동맹, 소위 오커스라고 하거든요. 오커스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UK가 영국, 그다음에 그 US, 이렇게 있는 동맹, 군사 동맹 쪽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요.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부분의 내용도 사실 레벨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이 좀 더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 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뭔가 좀 동맹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했었을 때, 지금의 미국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중국 쪽, 이런 쪽에 대한 대응들이 훨씬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이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얘기 여기까지고요. 재미없었던 것 같네요. 다 주는 거 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혁이. 그럼 지금도 정은이랑 트럼프랑 동맹을 있어요? 김정은이 지금 그 아까 있던 사진에서 이게 누군가랑 악수하고 있는 사실은 거의 한 5, 6년 정도 됐어요. 직접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그 김정은 여동생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김여정. 그 사람이 사실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표하거나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비핵화를 하라라는 부분들을 북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사실 굉장히 며칠 전 뉴스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도 마라는 게 이제 북한의 주장인데, 어찌됐든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북한도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심산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관계였고 그 정도의 관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 그림에 나왔던 지도는 뭐예요? 맨 처음 그림에 나왔던 지도? 표지 그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예뻐서 넣었어요. 지정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하다가 넣게 됐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예쁩니까? 상당히 인상 깊죠. 이게 실제로 어떤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된 것을 실제로 찍은 그런 촬영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수? 질문? 그러면 마지막은 김정은이 미국에도 한번 동맹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동맹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그렇죠. 사실 중국하고 북한은 서로 우리가 미국과의 한국의 동맹처럼 서로 마치 다른 나라가 만약에 되게 되면 실제로 군사까지 내보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혈맹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나라가 어떤 나라랑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러면 얘랑 친하니까 얘랑은 버릴 거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껴있는 나라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될 텐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의외로 북한이 그런 거 굉장히 잘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답변이 됐을까요?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아이들이 질문하기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뉴노멀에 대한 키워드가 출발점이 관세인 것 같은데 그 관세 정책이 뉴노멀의 지금의 이제 미국이 지향하는 뉴노멀 시대의 그런 키워드가 되는 어떤 경제학적인 그런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제가 잡은 뉴노멀이라는 거는 에서 관세라는 재료는 하나의 이제 부품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뉴노멀은 뭐야?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돼. 이게 뉴노멀이 제가 생각한 뉴노멀이었던 건데, 그럼 여기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나가네라는 부분의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이고, 경제적으로 질문이 이 관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관세 자체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성향을 봤었을 때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관세를 빌미로 뭔가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한 미군도 있겠고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 뭐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장을 할 테니 우리도 거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잡고 그럼 니네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우리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니네 이거 줘. 이런 식에 대한 부분을 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못해가지고. 대학생들도 질문. 그 마지막에 그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저기 박수함 예. 중동 지역에서. 네, 그 우리나라도 똑같이 약간 다른 나라랑 외교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나요? 최근에 좀 잘 없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정권이 급작스럽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딱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할 만한 시간이 좀 없었어요. 없었고, 기존에는 조금씩 그 전 정권에서는 일부 쌓아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롭게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그리고 관세 협약 때문에 그 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이런 쪽이 다 글로 미국 가서 이제 그거에 몰빵돼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각 국가들과의 어떤 정상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들이랑 싸우고 그러는 데 예,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한 나라가 뭔가를 살아가려면 또 지정학적으로 있게 되면 북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중국도 있고 뭐 러시아도 가깝고 지정학적으로 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뭐 이거는 북한이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힘이 아주 센 나라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랑도 손잡고 저 나라도 손잡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나기도 하고 다시 전쟁 났다가 다시 손잡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뉴노멀 시대란 말이 붙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속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지금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도 그 정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거나 공화당에서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경향이 지속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약간 맞습니다. 제가 이쪽 그 대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기조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예전부터 보게 되면 민주당이 좀 더 세계주의에 가까웠고 공화당이 미국 우선주의에 가까웠던 경향이 있었죠. 한편 보게 되면 그게 트럼프만의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랜드 예를 들게 되면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1940년대 트루먼 시절이에요. 트루먼 시절부터 저 그린란드에 대한 그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 혼자서 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는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트럼프 산하에도 굉장히 몇몇 중요한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단들이 항상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질문 안 하네. 한 번도 안 하네 그죠? 질문 좀 하시죠. 자, 다원이 먼저 해도 돼요? 오케이. 트럼프도 관세 정책을 했고 맥킨리도 관세 정책을 했는데 왜 맥킨리만 저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사실 저평가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트럼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킨리가 그렇게까지 저평가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관세 정책은 미국한테 그럼 정말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관세가 높아지면 그 관세에 대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내는 주체가 누굴까요? 만약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팔아요. 자동차를 파는데 갑자기 관세가 50%가 붙었어요. 그럼 그 50%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 마지막 자동차를 만든 한국 기업이 관세를 낼까요? 라는 것이죠. 자동차 산 사람은 누굴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관세가 붙잖아. 관세가 붙었을 때 그 관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 만약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거래를 해요. 그럼 한국이 미국한테 자동차를 팝니다. 그러면 관세 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미국이 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는 그 바이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그 바이어의 부담이 이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한국 사람은 무슨 피해를 보냐면 그만큼 비싼 가격에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사겠죠. 그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실제로 근데 관세를 내야 되는 주체는 미국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어찌어찌는 그 물건이 너무 좋아서 팔았다가 치더라도 관세가 안 붙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보니까 저거는 50%나 붙었는데도 자동차가 팔리네? 그러니까 관세가 없어도 자기네 거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국 내에 자동차 물가가 확 올라가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관세 그 자체로 하기보다는 그걸 빌미로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러한 목적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안 하신 분들 한 분만 더. 이쪽에서 질문 너무 안 하시는. 이쪽에는 거의 그냥 잠잠하네. 남자 조금만 호수도 눈 내리고 여기 이쪽에서 누가 질문. 자, 소리가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 네. 대표 질문 소리. 좋아요. 자,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대표로 딸이 아버지한테 질문하도록 한번 허락을 해주면 어때요? 자, 그러면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한번 다시 얘기 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뉴 노멀은 2008년부터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질문에 오해가.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처음 유래된 부분들은 2008년이었다는 것이고 사실 그 부분 그렇게 들었던 것인데 말하자면 미국은 일관적으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쪽으로 해왔었는데 굳이라 지금에 있는 상황이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붙일 만큼의 의미가 있는 사건 맞아?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인 것 같고 그거 맞는 것 같고 사실 정말 뉴라기보다는 지금 질문을 들으니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갔다가 또 저런 방향으로 갔다라는 부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 이런 방향으로 하면 특히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되는 부분들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이거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게 되는 주의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뉴 노멀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안 됐나? 대충. 자, 박수로. 고맙습니다. 마이크 2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계시고 대답을 좀 따로 해주셔야 되니까. 이 여학생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해가지고 스피치는 여학생들이 2명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 스피처, 그러니까 말을 하는 그 스피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가 가장 기본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화자와 청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 스피커고 청자는 듣는 사람, 이게 리스너예요. 여기 수완이 때문에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들이 요약을 할 때 그 스피커는 첫 번째 뭘 잡고 한다. 여기에 보면은 그 지정학적인 이런 면이 어떤 것인가 처음에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 뉴노멀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멀은 정상적인 NORMAL 그 다음에 abnormal은 비정상적인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말은 뉴노멀 비정상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데 새로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이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국가들이 이렇게 다 있고 정책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새롭게 뭔가가 탄생을 했다. 그게 에브노멀도 아니고 노멀도 아니고 뉴노멀 새로운 탄생 이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지가 지정학적하고 그 뉴노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럼 관점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상이 있어요. 관점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관점은 2가지의 패턴이 합해진 내용이에요. 자, 누가 얘기할래요? 박다운 얘기해봐요. 예? 미국의 관세. 그러면 대한민국도 관세 있는데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미국의 관세 정책. 예.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미국의 관세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전체 틀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사례를 딱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다음 또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상급을 꺼내야 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늘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줄 상급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 다음에 김소율 상급. 자, 그래도 좋은 대답이었어요. 자,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봐요. 어떤 패턴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 이 설명을 하기 위한 이 내용의 패턴을 2 나라를 대상으로 대별해 가면서 했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설명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미국의 정책의 모든 초점은 한 나라에 집중해서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이 일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딱 포장을 하고 있는 내용은 마가, 아메리카 퍼스트. 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인들의 환심을 딱 사서 힘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정책을 모두 주도를 하는데 타겟은 하나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그것이 이제 두 개 정책으로 딱 나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패턴이에요. 이해가죠? 그것을 만일 그 화자에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정과 반 이런 식으로 딱 대별되어지는 누가 한쪽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딱 내용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대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정국 선생님이 이 내용을 진행을 하는 패턴은 또 하나가 뭐였어요? 맨 처음에 설명 쭉 하고 그걸 보통 서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이고 뉴노멀에 관한 상황을 뒷받침을 하기 위한 본론을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이 뉴노멀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약을 딱 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몇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진행의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해가 되죠? 이 내용을 맞췄으면 진짜 한 상금 10,000원 정도를 주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하연이 나와서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한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나오세요? 자, 네가 거기다 껴. 안녕하십니까. 좀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소리가 안 나. 뭐 마이크는? 마이크는? 가까이다 대고. 안녕하십니까. 시캠프 1학년 이하연입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데? 네가 너무 작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시캠프 1학년 이하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네. 근데 네가 너무 소리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야. 용기를 내서 배에다 힘 딱 주고. 내 목이 안 나와요. 뱉어내.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시캠프 1학년 이하연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지정학과 뉴노멀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정국 선생님께서 지정학과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시고 홍성원 나와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스피치는 김수환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하세요. 자,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하는 날은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말 캠프 6강경 성은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 할 시는 지정학과 진우물에 관한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정훈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지정학과 뉴형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과 지금 날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과 여러 가지 미국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미국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고 집중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논리를 정리를 해서 천천히 짧든 간단하든 얘기를 하는 훈련을 지금 해요. 자, 마이크 가까이 좀. 자, 들어가시고 김수환 나와서 하세요. 되게 어렵구나.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이하영과 홍성은은 그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오늘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이런 걸 할 때 못 먹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가까이 나가. 거기 화면이 달라가지고 인사 가까이 되고 매우 가까이 되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환입니다. CCTC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가 제일 생각나는 거는 그린란드랑 파나마 카날이 미국에게 진짜 중요한 곳들인데 지금 중국이 약간 건드리면서 약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 되면 영어를 막 섞어서 얘기해. 왜냐면 만약에 중국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거기서 쓸 수 있다면 더 많은 트레이드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덴마크에서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나왔고 지금도 또 그런 말이 나왔다고 배웠습니다. 파나마 카날도 약간 비슷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파나마 카날을 어떻게인가 건드린다면, 그러면 미국은 쓸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미국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환이는 영어로 질문하는 좀 더 편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뭐가? 트레이드, 트레이드. 영어로 대답하세요. 아. 아니 귀가 안 들려서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드는 한국말 뭔지 까먹었는데요. 이렇게 막 물건을 주고받고 이렇게 바꾸는. 무역, 트레이드. 네. 자, 다음 질문. 자, 내용을 알았으니까 수환이가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얘기를 좀 해주세요. 트레이드가 뭔지요? 트레이드, 무역,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것. 자, 영어로 대답을 하고 할 내용이 있으니까 자, 시작. 뭐를 영어로 말해요? 트레이드의 방금 말씀하신 한국 뜻을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Trade is when you exchange materials or products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for their own benefits. Okay, good. 수환이 계속 앉아 있죠. 수환이 나와서 스피치를 매우 잘했어요. 근데 미국 학교에서 이 스피치를 하는 것은 거의 습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전혀 안 하니까 사실은 우린 여기서 이제 추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게 맨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굉장한 신뢰를 주는 거라고. 왜 시켰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이나 참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질문 참여 안 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홍성원, 양세정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알았죠? 정소리, 이세린. 다 질문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남자 친구들은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이 10시 36분인데 지금 약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잠깐만요.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을 가지고 스피치 할 사람, 나는 이걸 꼭 좀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 명만 손 좀 들어보세요. 혹시 누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는데 누가 있어요? 이하연 다시 해도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권한을 회복을 하게. 그러면 홍성원 다시 할 수 있어요? 호수 해볼 거예요. 나와서 해봐.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수는 지금 이제 저학년인데 열심과 용기를 가진 일들을 높게 평가해요. 자, 인사하시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켄 3학년 이효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지정학과 유노멀의 시대입니다. 지정학은 어떤 나라, 미국은 지금 많은 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갖고 싶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네, 그린란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미국은 지금 경제학과 유노멀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사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나와서 할 거예요? 질문. 오케이, 질문. 질문. 네. 그 주제가 맨 처음에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협력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지금 동맹하고 있는 걸 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사업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 네. 자, 제가 간결하게 오늘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화자,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청자, 리스너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요약을 좀 하고 마치겠어요. 자, 앞에 간결한 설명은 좀 했고 지정학과 뉴노멀 시대의 이 내용에 대해서 화자인 이정국 선생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배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지정학 뉴노멀이라는 이런 단어를 인지를 그러니까 깨닫게 해줘야 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knowledgeable 컨디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근데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왜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저기 그린랜드가 그다음에 캐나다가 그다음에 여기 발틱 3국이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왜 지정학적으로 위험한가? 어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어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발틱, 아이고, 이 손이 안 닿네. 미국은 여기고, 발틱 3국은 저기 조그만하게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인데 그 조그마한 바다 있잖아요. 거기 아래 볼속 이렇게 나온 데가 덴마크고 그 밑에가 독일이고 그 안쪽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내해가
지금 그 발틱해인데 그 발틱해에 그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세 나라예요. 이해가죠? 예. 예, 이거 좀 주세요. 러시아 쪽에 붙어. 아무래도 내 생각에 오늘 가는 것보다는 이 중요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지금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발틱해예요. 발틱해. 무슨 해? 그 다음 여기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불러요. 무슨 3국? 스칸디나비아 3국. 그래서 러시아가 그 전에 제정 러시아가 발틱 함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북쪽으로는 못 가니까 이렇게 뺑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나가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동해에서 일본 군대와 맞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일본 군대는 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세력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일본 군대가 이겼어요. 이게 유명한 그 러일 전쟁이 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위상이 팍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왔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피곤해가지고 병사들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냥 뒤쳐가지고 그 전쟁이 이긴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참고로 얘기를 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발틱해 여기에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이 나라, 세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실제는 작은 나라가 아니고 남한 크기보다 크고 남한만 하고 그런 나라예요. 근데 워낙 여기에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발틱 소국 이렇게 부르는 거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인데 이 세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세 나라 아래 러시아 땅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강물이 하나가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밑에가 바로 폴란드예요. 폴란드. 그러니까 폴란드 바로 옆에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무슨 나라? 우크라이나.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당하면 바로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로 나오겠어요. 이 바다로. 폴란드를 점령을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나라를 하나를 먹으면 역시 똑같이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 옆에는 벨로루시라는 굉장히 러시아랑 똑같은 협력 국가가 있어요. 네.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이 지정학적 그런 내용 위치가 다 다르다. 근데 오늘 지정학적인 내용에서 가장 큰 것은 그거 혹시 좀 얘기하시죠. 그린란드 그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본 지도 그거 예. 이 그린란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이게 근데 아크틱 오션 이게 여기 그 북극 해인데 이 나라가 이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국토가 큰 나라. 두 번째 국토가 큰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있고 여기에 이 캐나다의 이쪽은 아까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핀란드나 이쪽 유럽보다는 오히려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이 더 가까운 그런 나라이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하려고 매우 애를 쓰는 것은 얼른 봐봐요. 세계의 초강대국 그 세 지역이 이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쪽은 뭐 어디 땅? 무슨 땅? 아니지. 핀란드, 스웨덴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지. 예? 유럽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하고 캐나다인데 여기는 진짜 세계 초강대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한때 그 초강대국 그 2위였던 무슨 나라? 러시아. 그러니까 요거 둘러싸고 세 나라가 지금 막 그 으르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역이 엄청난 이권이 있죠. 그게 오늘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정학적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 자, 고지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데서 딱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가지고 무전해가지고 야 1군단 이쪽으로 이동, 2군단 이쪽으로 이동, 3군단 뒤로 가서 쳐. 얘기를 하면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죠? 그 고지전의 이제 최고 자리에 우리나라 말로는 명당에 그린란드가 있는 거야. 이해가죠? 예. 그래서 요거
차지하려고 트루먼도 애를 썼고 이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준 대로 그 다음에 트럼프도 아메리카 퍼스트 이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요거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라고 결심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린란드는 자치를 한다고 그랬죠. 덴마크령이긴 한데 스스로 자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덴마크령이 됐냐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진짜 깨달아야 될 일인데 이걸 맨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 아마 미국이었던가 어딘가 영국이었던가 두 나라로 생각이 되는데 가서 덴마크 이 그린란드의 한 중심에 국기를 꽂았다 탐험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덴마크가 입증을 했는데 덴마크에 탐험대가 갖고 그중에 2명이 진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잊었어요. 미안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모험을 해가지고 여기 가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다. 덴마크 퍼스트 얘기를 하고 국기를 딱 꽂고 돌아왔는데 이미 이 사람들 죽은 줄 알고 덴마크 저기 탐험대가 철수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은 식량을 가지고 이분들이 2년에 넘치는 이 투쟁을 해요. 거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눈앞에서 막 가족이 나타나. 하도 그리워하니까 환영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덴마크 탐험대가 다시 가가지고 이분들이 살아 돌아와요. 그때 만약 이분들이 죽었다면 여기 덴마크 땅?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살아 돌아와. 살아 돌아와가지고 덴마크가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이분들을 환영하고 그러면서 이게 덴마크령으로 모든 나라가 탐험을 덴마크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다 국기 꽂았으니까 이건 덴마크 자치령으로 해줘야 돼 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실은 누가 여기를 가장 차지하려는 이 내용이 크겠어요. 어디가? 캐나다지. 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그때 못했어요. 이해가죠? 지금부터 150년 전만 해도 홋카이도는 그냥 이름 없는 땅이었어. 그때 정신 차리고 그 조선에서 가가지고 거기다 국기 딱 꽂고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조선의 국력이 유지되어주면 홋카이도 우리 땅이었어. 이해가죠? 사할린도 마찬가지였어. 사할린도. 그런 시대에 지금 국토가 있었던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은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쪽 그 동부 지역에서만 16개 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나다가 이쪽으로 계속 갔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내용이 루이시안 클라크라는 탐험가 2사람이 이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어니어예요. 이 파이어니어 개척자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탐험 다 했어.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 땅이야? 우리 땅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웃기는 시절이 있었어요. 웃기는 시절이. 근데 그때 아쉽게도 우리 선각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지나버려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미국의 선각자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진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푼돈으로 사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만 500만 불인가? 얼마에? 어마어마한 작은 돈으로 제정 러시아에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이 땅을 샀는데 진짜 그 묘수가 이 땅을 산 거고 여기 아래 캄차카반도라는 이런 그 땅이 일본 쪽으로 쭉 흘러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땅까지 같이 산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국부를 사실은 차지한 거예요. 그 이해가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선각자들이 이제 있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모든 내용이 지정학적 요인,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그린란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알겠죠? 무슨 전? 무슨 전? 고지전. 높은 데서 딱 바라보면 다 보인다고. 경산공원 갔을 때 다 보이죠? 거기서 이자성한테 전멸을 가지고 여기 죽게 생겼으니까 순정 황제라고 그랬나? 마지막 황제가? 맞는가? 숭정제. 순정제. 숭정제. 숭정제가 거기서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어제 소개하는 분이 자금성이 불타는 걸 보고 거기서 목매달아가지고 자기 옷에다가 이 피로 글씨를 썼다. 이자성, 내 몸을 어떻게 해도 좋다. 근데 내 백성 살려달라. 그리고 선조들에게는 미안하다. 그런 말 쓰고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에 매달렸는데 그거 가지에 매달린 것을 그 환심을 살려고 청나라의 누르하치 군대가 와가지고 이 나쁜 놈 황제를 죽였지 하고 가지를 잘랐다. 근데 저는 안 믿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게 몇백 년 전인데 몇백 년 전 나무가 살아있기도 힘들려니와
그리고 몇백 년 되었는데 그 나무가 동그라하게 이대로 남아있다. 그건 믿기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만들어냈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자,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런 일들로 보면 옛날에는 지정학적으로 탐험을 딱 해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면 그게 누구네 땅? 자기 땅. 자기네 땅.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 탐험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깃발 꽂는 것 대신 이제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군사력 가지고 그런 깃발 꽂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 지정학적이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뉴노멀 추세다. 이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정우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한 것은 새로운 질서가 뉴 오더가 우리에게 왔다. 새로운 질서가 왔다. 새로운 질서가 왔는데 그 새로운 질서에 관한 내용이 지정학적으로 또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이 정상적인 합법적이고 이런 그 툴로 딱 변장이 되진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 예. 그것을 이건 너무나 어려서 얘기한. 자, 어쨌든 거기까지 왔다. 근데 관점을 지금 뭘로 본 거예요? 두 나라의 패권 경쟁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죠? 두 나라는 어디인지 알죠? 예. 알아요? 몰라요? 예. 본 거죠. 근데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서론, 지정학적이고 뉴노멀이 뭔가라는 서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서론이 어떤 내용으로 그게 지금 미리 얘기한 지정학적인 내용과 뉴노멀이라는 내용이 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내용을 여러 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하셨어요. 이해가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두 나라의, 그러니까 정반이라는 패턴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패턴하고 합해져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듣는 청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핵심 요지가 도대체 뭔가? 오늘 이정욱 선생님 말씀하신 핵심 요지는 뭐예요? 이 선물, 여기 상금이다, 상금. 예, 네, 오수. 좋아요, 좋아요. 예, 네, 또 그다음. 지정학과 유노멀의 시대. 지정학과 유노멀의 시대가 핵심 요지지. 핵심 요지인데 지금 이게 꼭지인데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내용이지만, 이분이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은 핵심 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은 이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강조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 것으로 받아들인 나의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해봐요. 핵심 요지를.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누가 한번.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정학과 뉴노멀의 시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때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요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딱 꼽으라면 우리의 갈 길은 무엇인가 라는 이게 지금 핵심 요지야. 그것에 말씀하시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지금 들어있어요. 이해가죠? 네. 이 의도가 이제 들어있고, 그러면 내 논리는 어떤 거야 돼요? 내가 여기 나가서 스피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나의 스피치, 내 스피치가 꼭지예요. 꼭지면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게 관점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마이 스피치에 대한 꼭지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이것도 관점이에요.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현장인 중국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해를 위해서. 이것도 관점이에요. 이해되죠? 이원용, 얘기해봐. 뭔 얘기했어 지금? 첫 번째 듣고 지금 안 듣는 거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 다음 이세린, 뭔 얘기했어 지금? 토끼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을 해야지. 정소리. 얘기 잘 듣고 말을 해.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좀 얘기해. 네가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 뭐가 안 상하거든?
내 스피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 관점을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중국에 우리가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꼭지를 위해서, 마이 스피치의 꼭지를 위해서 지정학과 유노멀이라는 이 꼭지에 대해서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정학과 유노멀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꼭지가 다양하니 많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꼭지냐면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경우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꼭지가 될 수 있어. 이해가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정국 선생님을 만난 이유, 이것도 꼭지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현재 이 강의를 두고 It's my turning point.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 이것도 관점이 될 수 있어. 이해가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시 논리적으로 내가 모두 갖는 거잖아요. 내가 듣는 지금 청자야, 리스너야. 내가 듣는다면 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 핵심 요지가 뭐야? 그 다음에 이정국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 그 다음에 그 의도인 이 내용을 가지고 논리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논리는 다시 맨 처음에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말을 하는 스피커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다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꼭지가 뭔가?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필요하면 어디서 어드레싱 해가지고 지식을 끌어올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이해가죠? 예. 그 논리의 내용을 이정국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세요? 첫 번째 패턴을 정반으로 두 가지 내용을 했다고 그랬죠?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예. 이 두 가지 패턴이 합해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번. 있으면 내가 상 주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듣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지정학적이고 유노멀에 관한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에요. 한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내야 어떤 강의 들어가가지고 몇 개의 강의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여기 앉아서 가만히 들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본인은 한 몇만 원 정도 이런 강의가 한 보통 4-5개 합해져가지고 한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통 한 몇만 원 정도 내고 참석해요. 사람들이. 난 뭐 대충 알고 있지만. 그 정도 아까 네. 말씀하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내지 30만 원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만 더 소수로 되어진다면 보통 100만 원 강의예요. 소수로 이렇게 되어진다. 거기는 뭐 다양하게 치열한 질문들이 오가고 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론만 준비를 하고요. 개론만 준비를 하고 실제로는 무슨 준비를 하고 가야 되냐면 이거 최소한 10배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한 준비를 해요. 그게 사실상 본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는.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얼마나 중요한 강의를 들었는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앞으로의 이 모든 강의에도 좀 집중해서 이 강의에 좀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5번째 정도쯤 다시 반복.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정소리가 나와서 강의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화자, 말을 하는 사람은 뭘 가져야 된다? 맨 처음에 뭘 가져야 된다? 꼭지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꼭지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세린, 꼭지. 그러면 이세린은 어떤 관점으로 볼까? 이세린이 지금 자라나는 성장 과정을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세린의 가정을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세린의 성격을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근데 이세린의 성격이 관점이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패턴을 정했어요. 어떻게 볼 거냐면 정, 반, 합 이런 패턴을 봤어요. 이게 해겔의 변증법 얘기예요. 정, 반, 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논증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겔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세리는 그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말을 한다. 근데 반,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친구들도 보통 없고 혼자 앉아서 그래가지고 책을 자주 본다. 그 다음에 합, 그런데 오랜 동안 사귀어봤더니 성격이 좋고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잘 지낼 수 있다. 이게 합. 이게 정반합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있으면은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드레싱은 뭐냐면, 내가 지난 시절 이세린과 지나왔는데 이세린이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맨날 잘 떠들고 얘기를 하고 개구장이 같이 놀고 그러더라. 근데 밖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지냈는데 그랬다라는 내용으로 어드레싱, 그쪽에서 주소를 가지고 와서 딱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자, 이게 꼭지, 그 다음에 관점, 어떤 패턴으로 말을 할 것인가, 그 정보를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피치에 관한 이런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것은 패턴이니까, 이정국 선생님 한 패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반이라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내용으로. 그래서 중국, 미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진 패턴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꼭지, 관점, 패턴, 어드레싱 이 네 가지지만 듣는 사람은 뭐예요? 예, 핵심 논지가 뭐냐?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내가 꼭지, 그 다음 관점, 나의 관점, 그 다음에 패턴, 어드레싱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딱 해 듣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자, 나와서 얘기하겠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나와서 신통차게 얘기하면 딱밤이 있습니다. 딱밤. 근데 오늘 이거 지도봉이 없네. 오늘은 어디 가고? 자, 설명하세요. 설명. 자, 잠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손으로 들고.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를 하게 된 주캠 5학년 정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청자와 화자의 논리적인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소리는 아직 학년이 어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용어도 막 어려워가지고 얘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저의 이제 교육 방침은 여기 이제 학부모들 계시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단편적인 사실을 배우는 이런 것은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똑같이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의향이 0%예요. 없어요. 하나. 여기서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의 교육 방침은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아이를 이제 들어갈 때 어린 시절 우리 아이를 이제 가르쳐본 이런 내용 되니까 5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책, 이 내용을 5살 된 아이가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철학으로 받아들였어요. 결코 쉬운 걸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뛰어넘게 하려는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게 하면 되지 집에서까지는 그거 반복하면 안 된다. 그것을 1대1로 교육을 하는 현장이니까 집은 분명히 어렵고 이런 내용들을 설명으로 납득을 시켜서 이것을 올리면 된다. 그 내용은 이걸 내 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돕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 이걸 내가 믿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단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어른들에게 하는 강의예요. 근데 애들에게 다 듣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할 때도 어려운 용어 가감없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별로 안 읽고 그래도 이남미나 이런 아이들이 가가지고 이게 졸지 않았다면 말하는 시간에 이유는 조금 졸아. 그래서 얘는 예외야. 안 들어. 달나라 여행은 항상 가 있어. 근데 잘만 듣는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들이 꾸준히 이렇게 나가면 이남미는 맨날 조는데 새벽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거의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들으니까 그저 이제 시험 봤다 그러면 그냥 1등급이야. 하도 그런 어려운 내용들 많이 들어가지고 문해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문해력이. 제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니까.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9학년 중에 누가 한 명 나와가지고 청자와 화자라는 지금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스피커와 듣는 리스너 입장에서 논리적 이 내용을 앞뒤로 정리를 하겠어요. 호수에게 얘기를 했더니 호수는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 얘기를 했어요. 호수도 3학년이야. 치고 저학년. 누가 한번 얘기를 할래요? 시간이 바쁘니까 깨끗하게 누가 요약을 할 사람. 예, 다운이가 나와서 하세요. 이 박다운이 너무나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경향은 있지만 어쩔 수 없네. 바빠갖고. 자,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치를 하게 된 박다운입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할 주제는 청자와 화자가 가져야 될 법칙입니다. 일단 화자는 첫 번째로 꼭지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꼭지에 대한 관점을 잡고 그거에 대한 패턴을 정해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어드레싱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자가 해야 할 것은 화자의 말을 들으면서 화자의 스피치의 핵심 논지를 정리하고 화자가 말하는 스피치에 대한 스피치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그 논리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자인 내가, 듣는 내가 마지막으로 핵심 논지가 뭔가, 이분의 의도가 뭔가, 그 다음에 논리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 논리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 안 되고, 그 논리가 다시 스피치를 하는 사람의 논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핵심 논지가 뭔가, 제 양반의 의도가 뭔가라는 것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다시 내가 말을 하게 될 때 꼭지가 뭔가, 그 내용에 나는 무슨 꼭지로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점을 내가 뭘로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질문이 다 틀리잖아. 이 선생님이 강의를 했어도, 그지? 관점이 다 틀린 거야. 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떤 패턴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또 가지고 오고,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야. 알겠죠? 박수. 굉장히 잘했어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선생님의 체면을 잘 세워주었으므로 체면 값을 더해가지고 선물. 고맙습니다. 나와서 오늘 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이거 가지고 가시죠. 네, 이제 우리 말장성으로 갈 건데 어제 자금성 다 겪어봤죠. 그리고 많이 덥고 습습하니까 그래도 구름이 조금 껴서 나왔는데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금 자기 가방 다 확인해서 옷이랑 모자랑 그리고 뭐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용품들 있죠.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거 있는지 확인. 두 번째, 물에다가 오늘 물 다 한 통씩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남기지 말고 다 챙기고. 약간 없으면 여기 다 챙기세요. 호텔 방에서 안 가져왔어? 두 개 가져요. 두 개. 그래, 2개 정도, 2-3개 정도 있으면